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일본 파산 관제인에 관한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조사 권한, 파산관제인이 직무상 권한, 파산재단이 처리에 관한 것.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관제인이 직무에 관해서는 크게 첫째, 파산재단이 처리에 관한 것. 둘째, 파산채권이 처리에 관한 것. 셋째, 배당에 관한 것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본서의 목적에 따라 파산재단이 처리에 관한 것을 이하에 열거한다. 또 미추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첫째, 파산자의 사업 지속, 파산법 36조에 규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파산자 등의 설명 의무, 그다음에 파산관절의 조사권. 세 번째, 파산자의 중요재산 공개 의무. 네 번째, 중단 소송의 수계. 우리나라도 수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종전 법률 관계의 처리. 여섯 번째, 한치권, 한수권 처리. 일곱 번째, 별채권 처리. 여덟 번째, 상계권의 처리. 아홉 번째, 파산관제인의 권한. 열 번째, 파산법원의 허가사항, 특히 권리 포기. 11번째, 파산재단의 관리. 12번째,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행. 13번째, 우편물 등의 전송 및 개피. 14번째, 경찰상의 원조 요청. 15번째, 재단 채권 변제. 16번째, 재산의 가액 평정. 17번째, 재산 목록 대차대조표 작성. 18번째, 별채권자에 대한 해당 별채권의 목적인 재산 제시 요구. 19번째, 파산재단 봉인. 20번째, 장부의 폐쇄. 21번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인도명령의 신청. 22번째, 법원에 보고. 23번째, 부인권 행사. 24번째, 임원 책임 추궁. 25번째, 담보권 소멸 청구. 이제 여기는 좀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는데, 그쵸? 숫자가 좀 잘못됐네요. 23, 22, 23, 24, 25번째. 뭐, 이해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파산법의 규정. 파산관제인은 파산 절차의 적정하고 공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자의 재산 등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파산자 등의 설명 의무. 우리나라에도 설명 의무가 158조가 있죠. 그 설명 의무 위반죄도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법정 대상자에 대한 설명 청구권 및 그의 몇 가지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하 순서대로 설명한다. 파산차, 파산채무자 등의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조사권이 있습니다. 취지, 파산사과 관련한 파산자를 포함한 일정한 관계자에게 파산관제인에 대한 파산에 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부파산법 153조 같은 취지만 설명 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가 확장된과 동시에 벌칙이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파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책임 불허가, 면책 불허가라고 하죠.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본은 진짜 책임 불허가 사유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네요. 책임 불허가를 오역을 했네.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 책임 불허가가 아니고 파산자 등의 설명 의무는 파산관진 입장에서 보면 파산자 및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설명 청구권으로 구성되어 물건 검사권, 자회사 조사권으로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조사권은 이제 개인 법인 파산의 경우 말하는 거죠. 파산 절차의 적정하고 공정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산관리의 직무 수행, 파산 채권자의 절차 관여 등에 필요한 정보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불가결한 바, 파산법 10조 소정의 대상자들은 이러한 필요 정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한편, 파산 절차가 시작된 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협력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채권자 파산 신청 사건에서는 채권자와 파산자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통상이므로 파산자가 임의로 파산 절차에 협력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본조는 소정의 대상자들에 대해 설명의 위반 시 제재 조치, 벌칙 혹은 면책 불허가를 정함으로써 파산 절차의 적정하고 공정한 실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파산법 40조 1항에 따라 파산자 본인, 그 대리인, 파산자가 법인인 경우의 각 기관 및 그에 준하는 자, 종업원, 1항 단서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 의무를 진다.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이런 상속인들이 이런 의무를 쥐고 있죠. 자, 대리인 어떤가요? 이 채권자 파산 신청 사건과의 관계에서 파산법 40조 1항 2호의 대리인의 범위 및 구성 요구 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요한다. 본주의 취지에 비춰보면 파산자 등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받는 점에 중점이 있으므로 문헌대로 사법상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물을 본인을 위해 수행할 것을 부여받았으며 본인을 대신하여 그 사물을 처리한 자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 견해에서는 파산 절차 개시 전의 소송에 관한 소송 대리인 변호사, 계약 교섭 등의 대리인 변호사, 파산 신청 대리인 변호사, 세무 신고를 대리한 담당한 세무사 등이 널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직업 수행상의 수비, 비밀 준수 의무죠. 수비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를 수비 의무에 기초한 정당한 설명 과정은 위법성이 조각되게 되죠. 주 3번 한번 볼까요? 최근 개인이 파산 신청에 있어서 법무사가 신청 서면 작성 대행을 하는 장면이 많이 보인다. 주 3번 보겠습니다. 이 사법서사, 야 이게 되게 번역이 정확하네요. 사법서사를 한국어로 법무사라고 번역을 하네요. 일본에선 사법서사입니다. 물론 사법서사는 파산 신청 자체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서면 작성법에 안 돼. 그러나 현재의 법무사 관여에 의한 신청의 실상에 비춰보면 통상 파산 신청에 앞서 절차를 수임하여 채무자 대리인으로서 수임 통지 발송, 거래 내역 공개 요청, 이를 바탕으로 수정 계산한 후 과지금 지급, 채무 감면 교사 등 하는 것이며,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법무사, 개인 파산 사건, 개인 파산 신청 대리 사건에서는, 개인 도산 사건에서는 법무사의 서면 대리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출석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제출 유인권만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한국 법무사들은 개인 파산에서의 신청 대리권이 서면 대리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죠. 특히 파산 신청 대리에 대해서는 파산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파산자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이유로 파산법 40조 1항 2호의 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일본에서도 이제 대리인은 그 설명 의무에 포함 안 된다라고 이제 학설이 나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별을 인정하는 해석에는 문구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 동시에 특히 채권자 파산 신청 사건의 경우 파산 신청 대리인 협조가 없으면 파산 절차의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상정된다. 물론 대리인 변호사의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 비밀 유지권은 의뢰자의 신뢰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변호사 업무의 근거가 관련된 의무 권리이며 침범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사법 24조 단서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나 변호사 직무 규정 23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파산관제인이 파산 신청 대리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제 이거는 여기 긍정서리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권리임으로 구성하지 않더라도 채권자 파산 신청 사건에서 의뢰인 파산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적정한 관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파산 신청 대리인 변호사의 협조가 요청되는 장면은 많이 상정된다고 할 수 있다. 조사 방법으로서의 임의조회, 사실조회죠. 변호사 조회, 조사 촉탁 신청,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자가 가지고 있던 자산 중 특히 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자가 비협조적인 경우에도 예금 채권에 있어서 금융기관, 외상매출 채권에 있어 외상매출자 등 제3채무자에 대해 다소 부딪히는 경우도 있죠. 그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성질, 잔액, 거래 이력 등에 대해 임의조회를 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거죠. 임의조회에 대하여 조회처인 제3채무자가 파산자의 개인정보에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답변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파산자의 재산관리 처분 권한은 파산관계의 귀속되므로 정당한 답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이상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의 몰이해로 회답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은 들지만 결국 변호사 조회. 우리나라는 이제 변호사법상 변호사 조회 제도가 있지만 사실 변호사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하고 있죠. 변호사 조회를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조회처인 제3채무자가 변호사 회의에 대하여 법적인 회답 의무를 지는 것은 물론이다. 게다가 해당 제3채무자를 촉탁조로 하는 조사 촉탁, 문서 송부 촉탁을 파산법원에 제기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표적인 게 한국에서도 제3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해서 무슨 채권이 있는데 그 소송을 했는데 이제 집행이 불능될 것을 염려해서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 것을 사실조회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재산이 있으면 소송을 진행하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뭐 포기하는 경우죠.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일본에 이게 있나 봅니다. 중요재산 공개의무. 파산법 41조는 파산자가 소유한 재산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파산자에게 부과한 것이며 파산자 자신이 설명 의무를 정형한 것이다.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파산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중요재산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파산관제에는 파산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하여 파산자가 소유한 중요재산의 내용을 알 수 있으며 채권자 파산 신청 등 채무자 이해의자가 파산 신청한 경우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죠. 파산 절차의 개시는 법인의 해산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유임계약의 종료 원인이지만 예를 들면 주식회사에서 파산 절차의 개시 당시 이사들은 파산 절차 개시에 있어서도 그 지위를 당연히 잃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유임계약 종료 후에도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수임자, 이사들은 일정 기간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본조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채무자 신청 사건에 있어서는 채무자 신청을 자기 파산이라고 하죠. 채무자 신청 사건에서는 신청서에 재산 목록이 첨부되어 있죠. 우리나라 재산 목록을 첨부할 14가지 재산에 대해서 첨부해야 됩니다. 또 동목록에 중요 재산의 내용이 게시되어 게시 결정까지 특별한 병이었으면 그 인용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에 우편물 등의 전송, 계피. 파산관제는 그 직책을 다하기 위하여 파산자에게 보낸 우편물 등을 받은 데에는 계피할 권한이 있으나 그 전제로서 파산자에게 보낸 우편물 등을 파산관제인에게 전송되도록 수배해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판소가 직권으로 우편물 등의 전송을 촉탁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임의로 바뀌었습니다. 법원에다가 관제인이 신청하면 법원에서 우편물 촉탁을 합니다. 관제인 사무실을 보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채무자의 모든 우편물이 관제인에게 오고 있죠. 그러나 뭐 일부 실시하는 관제인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번거롭고 우편물에서 사실상 발견되고 있는 재산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다. 옛날보다 과거보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지금 사실상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죠. 파산 사건에서도 모든 걸 다 내고 통장도 다 내고 재산, 부동산에 관한 자료도 다 내기 때문에 일부 이제 뭐 법원의 공탁금 같은 거를 모를 수가 있죠. 법원의 공탁금을 모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정도로가 이제 조금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인정되고 있죠. 또 비교적 단기간에 종결에 이를 전망인 개인이 파산관제 사건에서는 전성 촉탁 취소의 통지사무의 효율을 위해 제1의 채권자 지위까지 기한을 붙인 전성 촉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죠. 저도 지금 하나 골치 아픈 게 예전에 분명히 그 한 분이 아직까지 계속 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아마 취소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편물 그 비록 제가 옛날에 관제인이었지만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걸 취소 신청을 못 합니다. 전자소송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사님이 직권으로 판사님도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우편이 오고 있는데 뭐 하여튼 문제입니다. 이게.
제1의 채권자 집행 기일 이외에도 전송 촉탁을 요하는 경우에는 파산관제는 전송기간 연장의 상신은 이제 우리나라 신청이죠.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상신이라는 일본 용어를 많이 썼죠. 근데 요즘은 이제 상신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전송 우편물 등의 계피 점검을 통해 예를 들어 고정자산세 과세 통지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의 존재가 판명되거나 그렇죠. 이것도 뭐 우리나라는 지금 지적전산 자료 조회가 있죠. 그래서 그걸로 다 하고 뭐 고정자산세 일종의 재산세죠. 재산세. 금융연합회 통지에서 예금, 생명보험, 주식, 대여금고 등의 존재가 밝혀진 경우도 있으므로 파산관제에는 이를 여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 주의 뭐죠 이게 뭐라고 지금 번역이 됐나요? 전송우편물 등 볼까요 한번? 또한 최근 2015년 10월 5일 시행된 행정사건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게 한 번호의 이용대에 관한 법률, 일본에서 이걸 뭐 마이 넘버법이라고 합니다. 지구 읍면장이 지정한 개인 번호가 통지 카드로 통지하게 되었다. 이 통지는 봉투의 개인 번호의 통지. 이건 그냥 대충 읽어보죠. 우리나라 관계 없니까. 카드에 존재하는 사람이 명기된 후 세대별로 전송이 필요 없는 간이 등기로 행해진다고 합니다. 파산법 81조는 촉탁이 이루어진 경우 이 통지가 파산권자에게 전송하게 되기 때문에 파산권자에서 이를 개봉하지 않고 신속하게 파산자 본인에게 인계하는 등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오히려 되게 우편물 관리하다 보면 옛날에도 이거 꼭 필요한데 연락이 안 돼서 전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책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되게 번거롭죠. 책임만 지고 발견될 가능성은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산자 본인도 괴롭죠. 그렇죠? 개인 사신 같은 게 막 관제인 사무실을 찾으러 와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제도가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전송 촉탁을 해서 100건 중에 한 건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1000건 중에 한 건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인도명령의 신청, 경찰상의 원조 요청. 파산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임의로 파산관제에게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이 결정 절차에 의해 인도명령,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부동산 인도명령이 있죠. 경매 낙찰자에게. 인도명령을 취득하고 신속하게 강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이걸 가능할 겁니다. 이게 민사집행법이 뭐죠? 준용되기 때문에 뭐 파산관제인이 이런 식으로 인도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런 것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죠. 요건은 대상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것 및 파산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며 예를 들어 채권자 파산 신청 사건에서는 파산자가 자택의 임의 명도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 그렇죠? 다만 파산자 이외의 제3자를 명의인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제3자가 파산자의 가족이나 파산법인이 대표자와 같은 점유 보수인 경우에는 각별히 그 외의 제3자를 명의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소송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다. 명령의 주문은 인도이지만 소위 말하는 명도, 즉 집행관이 건물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퇴거시킨 후 건물이 직접 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명도라는 게 일본 용어지만 이제 명도라는 건 뭐냐 비우고서 비우는 겁니다. 비우는 거. 퇴거시킨 후 이전을 하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또한 잠깐만요. 또한 강제 집행 시 정황이 예상되는 게 그 배제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찰상의 원조를 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민사집행법을 준용이 되기 때문에 뭐 국군까지 민사집행법의 국군까지 군인까지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파산재단 봉인.
봉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제야의 점유가 파산자에게서 파산관자에게 이전하였음을 파산자 및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봉인은 주로 동산에 대해 그 계피 사용 기타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처분으로서 법원 서기관 집행관 또는 공직인에 의해서 외부 재산에 실시한 봉함 등의 물적 설리를 말합니다. 실제 개인 파산에서는 봉인하는 경우는 없고요. 법인 파산에서는 봉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개인에서도 있을 수는 있죠. 물적 설비 같은 게 있을 때. 봉인이 집행은 법원 서기관이 대상 재산에 봉인표를 부착하고 또한 보기 좋은 장소에 공지서를 부착하여 해당 재산의 점유가 파산자로부터 파산관제인에게 이전하였음을 공시하여 실시한다. 이 봉인을 손괴 또는 무효로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봉인 파기죄의 적용도 담보됐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법원에서 압류 딱지 같은 걸 파기하면은 형법상 죄가 인정이 되죠. 실무적으로는 파산관제인이 작성한 고시서를 현지 보관을 하지 않을 땐 없는 재산에 부착하도록 하여 절도죄, 건조물 침입죄, 파산법상 벌칙 규정의 대상이 됨을 고시함으로써 해당 재산의 도난 파손을 방지하고 있다. 경고문을 쓰는 얘기죠. 그러나 제3자에 의한 반출 우려가 임박한 경우, 점유자에 의한 부동산 불법 점유가 시작된 경우 등에 보다 중대한 형사처벌로 담보되는 본죄의 봉인을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하여 필요해 인정받은 봉인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장부의 폐쇄. 장부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조사나 환가, 파산채권, 재단채권 등의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이며 장부의 폐쇄는 파산 절차 개시 당시 또는 파산관제인이 확보한 당시 현상을 보존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폐쇄는 파산관제인이 장부를 확보하여 법원 서기관에 제출하고 법원 서기관이 각 장부의 마지막 기재 부분 다음에 이 장부를 폐쇄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명날인하 한 방법으로 행해지겠다고 합니다. 다만 장부가 파산관제인이 관리하에 있는 한 사후적으로 장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부 폐쇄의 필요성은 부족하므로 신뢰는 그렇죠. 일본도 많지 않다는 얘기죠. 굳이 관제인이 갖고 있는데 뭐 그것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산관제인의 권한에 대해서 이제 파산관제인의 권한 및 파산법상의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